문화예술 콘서트 오늘 사회를 맡은 공연 연출가 윤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설선 이기호라고 합니다. 자, 첫 관문,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세 분야의 문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번에는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죠. 소설가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왜 소설을 쓰시는지. 그 장석주 선생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문학의 왕은 시다. 그래서 시를 못 쓰시는 분들이 소설로 보통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죠. 자, 왜 소설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장석주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글을 쓰겠다고 문예창작과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시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써다가 문예창작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료 친구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죠. 선배들의 작품도 많이 읽게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 쭉 일별해 보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혹은 재능이 없다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저처럼 소설가가 되는 것 같고요. 소설 쓰는 거는 재능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는 정말 재능의 영역이 맞는 것 같은데 산문의 영역은 정말 그냥 체력과 혹은 끈질김과 혹은 부단한 노력 뭐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그 말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게 산문의 영역이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1학년 때 글을 쓸 때는 굉장히 흑사병 수준의 글들을 써요. 그 문장을 보면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심장도 좀 이렇게 좀 굳고 막 몸이 좀 아파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글을 써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 계속 끈질기게 글을 쓰다 보면 그 문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게 놀라운 어떤 발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힘들이 나를 글을 쓰게 만들었구나 혹은 또 이쪽 소설 장르로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그 독특한 그 과거 같은 거나 혹은 가정사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도 문예창작과에 가서 동기들을 40명을 만났는데 그 MT 같은 데 가서 3월 달에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다 자기 소개말 같은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 다. 제 때는 아버님이 월북하신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월북을 하셨다니까 월북을 하신 줄 알았죠. 그리고 뭐 편부는 아주 흔했고 뭐 별의별 아주 아픈 과거를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좀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말단 공무원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아주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중소도시에서 그냥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자라온 사람인데 이런 글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사람들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쫄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바로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는 월북을 하신 분들은 없나?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권력에 굴종하면서 살아가지고 안성 이하로 귀향 가신 조상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글이라는 걸 내가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의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 본 책들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었는데 뭔가 하나 쓸 때 하나씩 늘어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산문이었고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다른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다 보면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선생님의 그 재능은 제가 듣기로는 용인시에서 거의 감옥살이처럼 갇혀 계시면서 그때부터 작업을 작가로서 빛이 보였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인시 구람산 밑에 아주 허름한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에 버스가 4대 다니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걸어 나가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좀 이게 필연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간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자기만의 공간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그렇게 좀 많이 떠나죠. 제가 아는 그 제 또래 작가 중에 한 명은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막 찾아 떠다니다가도 지금 막 핸드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계속 전화도 오고 막 그 어떤 그 고독과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국을 나갔었어요. 이게 약간 미친 짓이죠. 그게 단편 소설 한 편 쓰면 그 원고료가 얼마인데 그걸 쓰겠다고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베트남 시골 같은 데 가면 전화도 안 되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신라면만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집도 있고 학교라에 이제 공간이 있지만 글을 쓸 때는 그 고시원 같은 데를 골라 들어가거나 혹은 아주 이제 허름한 방 하나를 월세로 구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을 하려는 친구들 대학에 오면 제가 늘 학교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거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이 교도소 같은 걸 하나 줘달라. 교도소 같은 걸 줘가지고 독방에다가 노트북 하나에다가 한글 프로그램만 깔고 애들이 2년만 가둬놓으면 아주 다 훌륭한 문인들 되게 만들 수 있다. 그건 그리고 뭐 밥 하루에 2끼만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이죠. 그게 교육이라고 좀 학교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공간 자체가 그 왜 저한테 이제 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학원이 저희는 야간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이제 아직 예전에 글을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글을 쓰겠다고 대학원을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업주부님들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전업주부이신데 왜 글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분들이. 근데 어디서 쓰세요? 물어보면 항상 식탁에서 쓰신대요. 자기만의 방이 없는 거죠. 일단 아이들 방 다 주고 나면 식탁에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막힐 때마다 주변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설거지거리가 보이고 아 맞다 저 빨래를 널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꾸 현실에 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또 다른 어떤 분신과 같은 사람 혹은 또 다른 자아에게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내줘야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바라보는 혹은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문장들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자꾸 현실의 이기호와 자꾸 이게 부딪히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온전한 목소리가 자체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약간 그 소설을 쓸 때 가장 좋은 상황들은 약간 빙의 되는 느낌 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쓸 때는 쓰기 전에는 다 생각하죠. 이 소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쓰고 있는 그 상황 자체, 그 순간 자체는 빙의 되고 있는 순간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푹 빠져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글을 쓸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명체는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라는 거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왜 인간은 이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소비도 되고요. 그걸 또 어떤 도움도 되고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짜 소설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작가들은요 그런 어떤 이런 대전제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거나 평소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뻥을 한번 쳤겠죠. 인간이 사람이 근데 뻥을 한번 쳤더니 뭔가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혹은 뻥을 쳤는데 그 안에 오히려 이 거짓인데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 핵심 같은 것들을 건드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게 소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요 조금 느립니다. 항상 소설은 항상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나 응전하는 그 시기 같은 것들이 항상 한 템포나 두 템포 정도 느립니다. 시는 굉장히 빠르게 그런 상황들이나 어떤 현실에 응전하는 속도들이 있는데 소설은 그렇지 않죠. 유럽 가보면 지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소설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소설은 이렇게 사실이 축적된 다음에 그 사실 내에서 진실을 뽑아내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들이 그래서 더 많이 축적이 돼야 되는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예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들을 막 축적해내는 그 논픽션 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논픽션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일본은 그게 굉장히 발빠르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지하철에서 무슨 진리교 애들이 살인가스를 이렇게 떠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논픽션이 수백 편이 나와요. 하루키가 쓴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은 거기에 대표적인 논픽션 문학이죠. 그런 논픽션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겁니다. 다시 이거의 진실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거의 진실을 이 사건의 핵심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쪽 어떤 이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건들보다 굉장히 그 더디게 진행돼서 나오는 게 맞죠. 우리나라의 특히나 문제점은 그런 거였어요. 70년대, 80년대는 또 이게 민주화가 되지 못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신문 같은 경우가 사실들을 사실로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죠. 그때는 작가들이 그 사실 역할들을 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70년대, 80년대의 좋은 시나 좋은 문학들은 대부분 그 사실들을 밝히는 데 종사했던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작가 입장에서는 좀 비극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민주화가 됐고 2016년까지 왔지만도 지금도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나 용기 같은 것들 때문에 작가들이 뭐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 작가들이 가서 에세이를 쓰고 작가들이 뭐 얼마 전에 나온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은 김탁환 선생의 거짓말이다라는 소설이에요.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른 쪽에서 이것들을 자꾸 막고 있으니까 작가가 직접 거기 뭐 그분을 인터뷰하고 그 유가족분들을 다 인터뷰해서 만들어낸 책이 김탁환 선생의 거짓말이다라는 책입니다. 저로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말들 혹은 다양한 사실 같은 것들이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좀 많이 갖고 있죠.